저는 예전에 16년 전에 이 단체에서 제가연대에서 국제연대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지금은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라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하는 아시아 연대기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 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이유경 기자님하고는 로힝야 관련해서 같이 또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같이 연대하면서 만났고요. 뭐 물론 그 전에부터 저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글을 또 접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20분 드리기로 했는데 하실 말을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멈추지를 못해.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제가 준비했던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말씀하신 중간에 또 제가 묻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질문도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들어오면 저희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뭔가 반복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우리가 이제 1988년에 88 항쟁이 있었죠. 그래서 88 항쟁이 있었고 그때 학생들이 또 정글을 타고 이제 정글로 들어가서 또 무장을 했고 또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신호가 있지만 좀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때는 어떤 주요 도시 몇 군데에서만 이렇게 시위를 했었고 지금은 전국 각 지역에서 뭐 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시골 농촌에서도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때는 이제 청년들 그룹 중심이었다 보면 지금은 이제 젊은이 청년 뭐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이제 의사들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랑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많이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군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줄, 그런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도 타겟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다른 접근을 통해서 지금 시민 빈부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됐는지 혹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이제 정글로 혹은 뭐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50일 가까이 했는데 이제 머리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뭔가 좀 던질 거라든가 뭐 그러면서 이제 소수가 정글로도 가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게 뉴욕타임즈에 나왔었고 이미 그 전에 이제 그런 예측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현상 자체는 역사의 반복 같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history repeat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객관적 환경은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8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규모의 그것도 전국 규모의 항쟁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항쟁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말하기를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 저항과 항쟁 아마 군도 예측 못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되게 디터마인드하고 그러니까 결연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이거에 대한 그 각오가 단단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 여러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그룹 중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되게 제가 또 주목하는 그룹이 노동자 그룹이에요. 이 노조. 왜냐하면 그 지난 10년간 불완전한 민주화였고 또 탑다운 방식의 민주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변화가 전혀 없지 않았던 게 바로 노조가 합법적으로 가능했어요. 2011년에 노조를 합법적으로 결성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노조가 많이 성장했어요. 즉슨 이제 단결, 결사, 집회 결사 이것들을 할 줄 알고 그런 걸 이제 이번에 말하자면 완전히 제대로 프랙티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다양한 집단들이 오거나이징하는 스케일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투쟁하는 그 전술도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트워크를 그러니까 그 예술가 작업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예술가까지도 동참해서 굉장히 뭐랄까 순발력 있게 그때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서 모든 것들 순발력 있게 많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 환경이 그런 면에서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좀 더 이 투쟁의 결연함이나 이런 거는 그 88년도 제가 88년에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때보다는 뭐 모든 전문가들이 진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가 이 로힝야 강의할 때마다 이거를 꼭 얘기해요. 뭐냐면 88년 전국 규모의 항쟁이요. 그 항쟁을 기점으로 다시 들어선 새로운 군부. 그러니까 88년 항쟁이 실패한 항쟁이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시민정부가 들어선 민간정부에 들어선 게 아니라 또 다른 위에 선만 바뀐 또 다른 군인들이 쿠데타로 또 다른 군정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더 교묘한 통치를 이어가는데 그때 교묘한 통치가 바로 분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인들이 배운 게 뭐냐면 이 전국적 규모의 모든 커뮤니티를 초월한 이 네이션와이드 시빌 언레스트, 시빌 업라이징을 보면서 아 이제 새로운 들어선 군부는 이제 저것들을 갈라놔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종족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름을 이렇게 파고들 다름의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 다음 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90년대, 2000년대 이 분열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 로힝야들에 대한 억압 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반대로 시민들한테 저게 안 먹히, 그러니까 아주 안 먹히시는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의식이 깼어요. 아, 군부가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갈라놨었구나. 아, 우리가 당해보니까 로힝야가 얼마나 저기 했을지 이제 알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열 정책이 88년도만큼 먹히지는 적어도 그 정도 먹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시도는 할 겁니다. 지금 이미 시도는 이제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아마 이제 정보통신이 예전과 달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2007년인가 2008년에 처음 미얀마에 갔을 때만 해도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경제적인 부분은 많이 장악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15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줘야지만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었고 핸드폰도 그랬어요. 심카드가. 그런 영향도 저는 이 변화된 어떤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작용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끊어놓으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군부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에 있는 그 불교운동하는 단체들도 그런 핫스팟, 그러니까 보안이 확보된 핫스팟을 어떻게 시민 불복종 운동하는 이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지원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힝야 얘기를 오늘은 좀 피해 가려고 했는데 또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봤어요. 이라와디 뉴스에서 이렇게 다룬 거 보니까 젊은 친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로힝야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쓴 그 피켓을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데 아까 샤샤 박사도 이렇게 그 피켓을 들고 자기가 그 표현하는 거 보면은 로힝야에 대한 미안한 감들 정의는 이제 회복됐고 정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면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었던 정부의 핵심 NLD 거기는 어떨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정보가 있으시다면. 그렇죠. 근데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일단 없는데 그 이제 하나의 인디케이션은 사사 박사가 사실 NLD 작년 11월 NLD가 압승을 했잖아요. 그 총선의 승리 단장이었어요. 사사 박사가. 그러니까 NLD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일단 지금 적어도 그리고 이제 CRPH의 어떤 대변인격, 임노를 쓰라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연이어서 얘기하는 거 그 자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 NLD가 뭐 사사 박사가 다가 아닐 텐데 여러 구성원들이 있고요. 그 동안에 그 이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대놓고 한
의원들도 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회개를 할까? 그래서 저도 그건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요. 그중 다수가 일단 지금 또 구금 상태에 있어서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얼마 전, 그러니까 엊그제였나 제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접한 거 하나는 그 NLD, CRPH 내부에서 회의하는 어떤 그러니까 뭐 전략과 미디어 PR에 대한 전술 이런 것들을 다룬 문건 하나가 그 트위터에 한 로힝야 여성 그 리더가 그 트위터에 가져와서 올리면서 그 문서 안에 그 로힝야가 또 벵갈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화를 이제 트위터에 냈던 거를 봤어요. 그래서 아 여전히 이게 이제 업앤다운이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 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동요가 좀 있을 수 있고 다만 어떤 큰 기조에 있어서는 많은 어떤 의식 변화들이 실단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의 어떤 지진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할까요? 그거는 지금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과 그리고 실제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같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로힝야 문제는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힝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정말 정착이 된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저는 상당히 보는데요. 예, 그렇죠? 상당히 질이 올라간 가장 핍박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고 사실 저는 인도의 불가투 천민하고 거의 비교한다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슷하다고 생각 거기보다 들거든요. 못하죠. 거기보다 더 못한가요? 불가점이 시민권이라도 있고 맞아요. 쿼터제도 있어요. 아, 거기, 인도는 그나마 네, 쿼터제라-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쿼터제라 물론 이제 불가점민들이 굉장히 억압받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음. 없습니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예. 아, 네. 1988년에 8월 88 항쟁이 있었고 그 거의 한 9년 아니, 9년 만에 또 2007년에 샤프란 혁명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유가 상승, 그러니까 연료비 상승 때문에 스님들이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시위를 주도했는데 당시에 또 군경이 탄압해서 또 많은 스님들이 또 끌려가고 고문받고 또 많이 또 실종되고 또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 10몇 년 만에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초기에는 사실 스님들 모습이 많이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딱 그 뉴스를 딱 보면은 양곤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만달레이라든지 만달레이 그쪽 많아요. 지역에 네. 스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맞아요. 이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7년 혹시 아신다면 2007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순간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대중들하고 미얀마 스님 특히 더 그렇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를 뭐 아주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농촌에 사는 특히 이제 그런 사원 농촌에 있는 사원 같은 경우에 사원 스님들은 굉장히 농촌 주민들의 어떤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었는데 그러니까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한 2007년부터 뭔가 변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지금 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질문 드립니다. 네. 제일 어려운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제가 이제 2007년 그 샤프란 혁명 그 일본 기자가 9월 27일 날 총 맞아서 죽었어요. 몇 미터 바로 근방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며칠 후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혁명의 그 폭력이 휩쓸고 간 자리를 취재한 거죠. 말하자면 그 끝물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 이제 막 수배 중이고 다 하이딩하고 막 사람들 다 정말 입이 짚어 채우고 막 다 뭐랄까 로우 프로파일 그렇게 해야만 지금 이제 안 끌려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엄혹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 제가 인터뷰한 모든 분들이 제기한 말이 뭐냐면 승려분들이 그 이렇게 보시다니죠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네 탁발 그렇게 다니면서 시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전한대요. 그 동력이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막판에 승려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폐쇄된 사회였고 이 주민들이 뭔가 메시지를 듣는 외부의 소식이든 뭐 그게 무엇이 됐든 이런 것들이 주로는 이제 뭐 그런 라디오 그때 이제 라디오로 많이 들었어요. 그때 뭐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없었잖아요. 인터넷도 없었고 거의 없었고 일반 이제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라디오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승려들. 스님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민주화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전한대요. 이렇게 구두로 1대1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고, 뭔가 종이도 주고 가고 막 이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승려들이 굉장히 영향이 있구나. 그리고 승려들이 굉장히 민주주의, 적어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의식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때 확실히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 이후로 뭐 이제 뭐 망명한 승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친구는 그 샤프란 혁명 때 지도부였던 우감비라 승려 같은 경우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제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 후유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지금 이제 호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조금 액티브했던 승려들이 다 이제 망명가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완전히 이제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뭐 이제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굉장히 모티베이트되지 않은 그런 승려들이 계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 승려 액티비즘이 좀 많이 확실히 좀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면 조금 슬프다. 조금 하여튼 가라앉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지나오는데 그 10년, 10여 년 사이에 승가 사회를 둘러싸고 바로 로힝야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로힝야뿐만 아니고요. 2013년에 맥딜라 그 만달레이에서 한 2시간 걸려 차로 가는 그런 곳에 있는 작은 타운인데 거기서 안티 무슬림 폭동이 있었어요. 승려들이 굉장히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분열 정책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미얀마 군부가 그런 거를 굉장히 그게 굉장히 능합니다. 미얀마 사회가 승려들의 영향력이 크고 불교의 영향력이 크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불교 민족주의를 아주 플레이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슬람, 무슬림을 다른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침입자 이미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타인화하는 거죠. 아더링하는 거라고 하죠, 영어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안티 무슬림 폭력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저는 의심하지 않게도 바로 그 군부의 아주 핵심 뭐랄까 하드코어 그 군부 세력들 굉장히 민간 정부에 돌아가는 그거를 꼴을 못 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우위라트 승려 같은 극단주의 승려들을 조종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꽤 이제 증거들이 있고 해서 승가 사회가 2007년 샤프란 혁명 이후 그 이후로 지난 10여 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망가졌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잠재돼 있던 불교 민족주의를 군과 이런 이제 하드코어 그런 멤버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부추기면서 거기에 이제 플레이된 이런 좀 슬프고 안타깝고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승려들이 과거 같으면 글쎄요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시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승려분들도 이제는 나서고 있으면 과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혹은 상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 정책을 통해서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민족주의. 예. 통해서 많은 승가사회의 어떤 그 역할들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누구죠?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왕이 중국의 왕이하고 또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회동을 하면서 미얀마 사태가 되게 우려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얀마의 모든 이해관계자들하고 대화하고 또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온 거는 사실 이제 3월 10일인가요? 그때 이제 안보리에서 결의안은 나지 못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했죠. 결의안 거부했고 베트남도 거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난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압박을 한다면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질문 드리고 또 하나는 태국의 역할도 태국의 군부도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의 군부는 미얀마 군부랑 거의 형제나 다름없잖아요. 서로 배우는 관계, 서로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배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태국
그걸 어떻게 태국 군부를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또 액터가 있는데 네. 아세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개밖에 액터들. 보지 못하는데 물론 인도도 있겠지만 주변국 네네네.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태, 이 지금의 군부가 막 사람들 막 죽이고 하는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하는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좀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미약하나마 이렇게 예, 좀 압박을 할 수 있는지 하면 효과가 있는지 네. 그 외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네네네네. 네. 그 러시아 중국 그 유엔 안보리에서는 성명이 결의안이 하나 채택이 되긴 했어요. 근데 되게 진짜- 약하게. 예. 네네네 맞아요. 그거 이제 동의는 했는데 굉장히 약했고 사실 별로 이제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이제 성명은 뭐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필요 없다 혹은 성명 말고 행동을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하튼 지금 중국 러시아 늘 비토권을 이렇게 나쁘게 행세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당연하게도 미얀마 시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이런 이제 뭐 쿠데타를 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랄까 조종을 했다거나 혹은 그거에서 대놓고 지지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저기 중국은 일단 누가 권력을 잡건 앙산 수치가 잡건 혹은 뭐 군부가 계속 잡건 중국이 그 지역 이 패권을 놓치지 않고 대미 관점에서 특히 또 대인도 관점 또 대일본 관점에서 이 지정학에서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그 말하자면 그 형님 국가로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착취하면서 경제적으로 미얀마에서 그 상황에 놓이는 것이 흐트러지는 거를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이런 상황이 원했지 않았다라는 건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진짜 그냥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인권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무감하고 별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도 관심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국 공장이 뭐 불타고 이랬을 때 다른 그 시민들이 그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 잃은 거에 대해서 위로 한마디 없이 우리나라 중국 공장이 불탔다 이런 성명을 내자는 굉장히 좀 분노스러웠는데 진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하여튼 그런 게 중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중국의 성격, 중국의 외교 어떤 그 대외 메시지의 성격이라든가 대미얀마 성격이. 그래서 과하게 중국의 배후 조종을 과하게 저는 이렇게 오버블로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중국은 정말 미얀마 민주주의 친구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미얀마 군부가 이 중국을 가지고 지금 대국제사회 피해전을 펼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정복 출신의 그 아시죠? 정복 출신의 네 이스라엘 캐나다인을 그가 운영하는 국제 PR사를 계약을 아주 거액으로 맺은 다음에 그 사람 아리라는 사람인데 그 네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아리라는 사람인데 아리라는 그 PR 그 전문가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아리가 뭐라 그러냐면 언론에 지금 미얀마가 내 고객이죠. 내 고객 미얀마는 중국에 종속되고 싶지 않고 서방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사회를 아주 어설프게 내관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입맛에 맞게 이제 PR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군정도 중국을 어떻게 그러니까 형님 국가였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관계를 설정해야 될지를 조금 뭐랄까 좀 약간 조정하고 요리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덧붙이면 지금 우리가 흔히 잘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미얀마 군부가 다른 많은 소수민족 반군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중국이 군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민족 반군의 일부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다 게임하는 중이에요. 레버리지로 소수민족 반군 중에 어디 그러니까 프로 차이나 인서전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받는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올인해서 지원하는 이런 어떤 외세가 아니라 자, 이 지정학에서 혹은 그리고 자기의 국익 오로지
그거 경제적 이익 특히 중국으로서는 그리고 지정학적 2위 스테이터스 그거 놓치지 그것을만 컨선하는 거예요. 그거에 기반해서 반군도 지원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마토 정부군도 이제 말하자면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딜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저는 중국이 미얀마에 대한 이거를 좀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읽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그 태국 얘기하셨는데 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반군과 카렌군이 넘어던 배 타고 넘어던 살인강 그 살인강을 건너서 얼마 전에 태국 군부가 그 미얀마 그 카렌 반군이 컨트롤하는 그 오여단 그 지역에 있는 정부군에게 쌀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쌀을 보내려고 쌀을 그 살인강 건너서 보냈는데 그게 KNU가 그거 반군이 이제 차단을 해놔서 그 루트를 차단해서 지금 쌀이 국경에 지금 쌓여 있거든요. 아주 좀 웃지 못할 근데 좀 웃긴 어떤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군도 이제 자신들이 굉장히 컷당했던 그 정부군에 의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보복을 하는 건데 여하튼 태국 군부는 미얀마 군부와 정말 절친이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 그 쿠데타 역사라든가 물론 이제 태국이 더 많은 쿠데타를 했지만 물론 두 나라 상황이 정치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분석은 다르게 가야 되는데 여하튼 이 두 군부는 굉장한 절친이고 특히 지금 왕실 그러니까 태국의 왕실 군부 이제 말하자면 지배 엘리트 그룹과 그 미얀마 군부가 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태국 군부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네이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저는 그 미얀마 군부의 굉장한 뭐랄까 세비어가 온앤오프 가끔 가다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쌀 보낸 것이 이제 어떤 신호인 것 같아요. 근데 쌀이 아마 종국엔 도착을 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아직 국경에 쌀이 있습니다. 못 가고 있습니다. 태국 군부는 절대 저기가 아니고 전혀 민주주의의 이제 친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태국 국경으로도 난민들이 지금 이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태국 군에서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쫓아내지 않고 일단 일정하게 국경에 그 뭐랄까요 어떤 공간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걸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세안 얘기하시는데 아세안이 정말 너무나 유감스러운 그런 지역 저기 협의체인데 만약에 그 한국 정부가 혹은 다른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넣어야 된다라면 이 아세안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세안을 통해서 이 미얀마 어떤 그 뭐랄까 지역 외교 이게 좀 먹힐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세안이 그러니까 불간섭 그 주의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미얀마 군부가 저렇게 막 나가는데 뭐 그냥 슬프다 뭐 대화해라 이거 이상으로는 말을 못하거든요. 지금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강하게 비판해도 지금 그거 비판 가지고도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아세안이 그런 역할을 지금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글쎄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에서 그나마 민주적인 어떤 체제가 그러니까 시스템의 차원에서는 민주적이라고 보시는 이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대통령 그 조코위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나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신해서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슬프고 정말 그 폭력이 더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아세안 그 긴급 정상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콜을 했는데 지금 아직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아세안에서도 여러 이제 캄보디아 말고 캄보디아 같은 데 말고 거기는 최장기 독재국가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조금 말이 되는 근데 인도네시아밖에 없어요. 지금 아세안에서 그나마 좀 민주자 붙일 수 있는 데가 브루나이도 왕국이고 거기도 왕국이고 말레이시아도 얼마 전에 좀 뒤집혔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그래서 네, 깝깝하네요. 답답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혹시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연상님,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죄송합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소수민족과 로힝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싶습니다. 전에 로힝야 사건이 약간 마녀사냥처럼 그 소수민족과 로힝야 그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먼저 첫 번째로 좀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건지 국가의 관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이 있어요. 네. 예전에 아웅산 수치였나? 로힝야 학살에 대해서 좀 음. 정부에 되게 옹호가 좀 방어적인 답변을 했을 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선거에 대한 그런 정치적 좀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데,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로힝야를 되게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미얀마 시민이 갖고 있는 그 아웅산 수치의 영웅적 그런 생각과 그 로힝야의 약간 대립이 돼서 그게 좀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분열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두 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답이라기보다도 그냥 이제 어쨌든 제 나름의 드리자면, 그 소수민족과 로힝야 관계는요, 딱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이 여럿이고요. 이거 하나는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로힝야도 소수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수민족도 소수민족인데, 미얀마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류 소수민족이라, 제가 이제 로힝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류 소수민족. 그러니까 카친, 카렌, 샨, 라카잉, 이제 공식적으로 미얀마에서 공식 인정한 소수민족이자 주류, 그 다음에 무장단체가 있는 그런 소수민족. 이런 주류 소수민족은 미얀마 군정이 이 소수민족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이들을 종속시키고자 해요. 이 바만족 중심의 이 정부와 군의 아래로 들어와라. 니네는 우리의 세컨이다. 이렇게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보더가드로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KIA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전쟁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류 소수민족, 이건 제 표현입니다. 주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종속시키려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범죄는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 범죄예요. 자, 로힝야에 대해서는요, 이 타마토가 하는 게 종속이 아니라 그냥 말살이에요. 그냥 없어져라. 너희는 그 방글라데시로 가라. 혹은 여기서 그냥 다 한 달 새 6,700명이 죽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폭력을 휘둘렀겠는가. 여하튼 그러니까 말살과 종속이고, 이 로힝야에 대한 그 군정의 범죄는 그래서 제노사이드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 범죄 플러스 제노사이드. 자, 그래서 주류 사회가 이 주류 소수민족과 로힝야에 대한 태도, 저기가 어프로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희가 아니야. 거기서부터 일단 제가 등급 매기는 거 좋아하지 않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위해서 표현하자면 등급이 달라지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서 이 주류 소수민족과 로힝야의 관계는요, 복잡합니다. 그 와중에 인종주의, 레이시즘이 좀 가미된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리고 일정하게 저들도 탄압받고 우리도 탄압받으니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저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두부 못 자르듯이 어느 단체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해요. 그 단체 내 제가 그거를 굉장히 파악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KNU 카렌 그 방문 있죠. 그 내에도 로힝야 이슬람 혐오를 굉장히 강하게 갖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사람도 있고, KI에서는 또 카친 독립군에서는 또 로힝야에 대해서 굉장히 심파테틱한 그런 병사들도 좀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단언하기는 어려워서 복잡한데, 라카잉족이 바로 미얀마 로힝야와 같은 라카잉주에 사는 그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카잉주에서는 주류민족인데 미얀마 전체에서는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주류 소수민족인데, 이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로힝야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가 강하고, 이 라카잉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불교와 접목된 라카잉 민족주의 플러스 불교 민족주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얘기하면 너무 길을, 그것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선거 전략 얘기하셨잖아요. 앙산 수치.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후로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앙산 수치를 넘어야 돼요. 앙산 수치를 넘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또 그 주류 바마족의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리고 다 이제 올드한 굉장히 오래전 세대들이 그 NLD 주류거든요. 이제 세대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알아야 될 게 NLD가 민주적인 조직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군부에 대항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런 이력과 이거리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조직 내 자체도 굉장히 탑다운이고요. 이 마더수,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를 어머니라 부르거든요. 이 마더수 이렇게 불러요. 이 마더수를 뭐랄까 너무 준신격화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강했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이번에 2월 1일 새벽에 잡혀가고 나니까 NLD가 완전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잡혀가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편적인 권력 분담, 그 당 내에서 권력 분담이라든가 이런 민주적인 당 운영, 이것도 NLD는 이제 이후로 정말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젊은 층 키우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NLD를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가 그 당시에 타마토의 로힝가 제노사이드에서 디펜스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략과 정치적인 계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웅산 수치 자체가 정말 패트리아틱한 인물이에요. 정말 바마 민족주의와 정말 국가를 위한 이거에 굉장히 이게 좋은 상황에서는 좋게 발현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 패트리어티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 그 아웅산수치는 그거를 My Father's Army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부터가 비민주적인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My Father's Army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내가 패트리어틱한 퍼슨으로서 이거를 디펜스에 국제사회 이렇게 가서 저는 ICJ 그 국제 사법재판소 가서 디펜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만이 아니라 그녀 자체도 정말 그거에 이제 뭐랄까 빠져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사실은 아까 내전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뒤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 진짜 간단한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 모임들이 이제 어쨌든 뭔가를 계속 해왔죠.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체 투지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의 불교가 정말 시민사회 하는 거랑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당부드렸던 것 좀 연장선에서 짧고 굵고 짧게 얘기를 드리. 굵고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불교 불자들, 미얀마 승려, 그다음에 거기 사회에 많이 연계들 갖고 계시잖아요.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이제 딕테이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선한 영향력. 그리고 미얀마의 불자들, 미얀마의 승려분들께서 이제는 이제 민주운동이 진짜 본격화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미얀마 사회의 그 독특한 다 아주 컬러풀한 이런 사회에서 승려들, 그 영향력 있고 어떤 사회 스승 역할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승려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화라든가 뭐 프로그램 운영하든 무엇이 됐던 이 한국에 있는 우리 불교 시민사회나 불자들이나 뭐 혹은 한국의 승려분들께서 이 미얀마의 그 카운터파트들에게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인클루시브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정말 이제 50일, 54일, 55일 지나면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한 300여 명 이상이 지금 군경에 총탄에 쓰러졌는데요. 얼마 전에는 7살 난 아이가 또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고 또 거기 미얀마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더 큰 어떤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한국의 불교 단체와 불자들이 어떤 역할을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하는 앞으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초청해서 뵙는 걸로 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깊은 얘기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